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산타가 오미크론을 뚫고 오고 있는 건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연말 불장이 올지에 대한 해답도 오늘 방송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코인 시장에서 코인 어벤져스로 불리는 전문가님들 모셔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그 마지막 전문가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번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오랜만에 이제 급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좀 상승을 하면서 올 불장, 업비트 기준으로는 정말 파란색이 하나도 없는 기분 좋은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그동안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셨었는데 그래도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상승이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이어갈지 또 내년까지 이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좀 유익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4시간 이제 오픈되어가지고 금융 자산보다 타 금융 자산보다 이제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수익 뽑아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본기에 이제 충실해서 정말 간단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알려드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 이제 매매 PT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 시황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코인 PT 도와주실 코인 트레이너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아직까지는 조금 악재 이슈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악재 이슈 어떤 걸까요? 약재라는 게 이제 전체 시장의 약재를 보다는 저는 좀 전체 시장의 약재죠. 죄송합니다. 네. 전체 시장의 약재를 좀 봐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코인의 약재보다는 지금은 코인이 왜 발전하기 좀 힘드냐, 그리고 왜 조금 더디게 발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악재는요. 자, 고래 0.01%의 지갑이 전체적인 투자의 27%를 움직인다라는 악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갑에 돈이 상당히 많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고래 투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전체 비트코인의 투자자를 보면은 지금 현재 지갑이 1억 1,40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상위 1만 개 지갑을 저희가 고래 투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래 투자자의 총 비트코인의 보유액을 지금 현재 합쳐보니까 276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27%에 해당하는 자금이 고래 투자자들 1만 개의 계좌에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전체적인 악재로 작용이 되냐? 자,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예전에 크레이그 라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비트코인의 창시자고 내가 사토시다라고 이야기했던 크레이그 라이트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120만 개의 비트코인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할 거니까 나한테 잘해라. 비트코인 SV를 성공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고래 투자하다. 이거를 매도하게 되면 시장은 엄청난 급락장세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진행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일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옮기진 않았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도 그렇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매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죠. 베네수엘라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 역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차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 이거 매도할래 라고 협박하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긍정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냐? 바로 1년 사이에 지금 현재 가장 상승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시기가 2021년이죠. 1년 사이에 비트코인 지갑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제가 악재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고래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허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 고래 투자자들 일부 사람들에게만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코인에도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코인은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는 탈중앙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 명, 두 명에 의해서 코인들이 올라가는 게 중앙 정권의 그런 화폐보다 더욱더 나쁜 거 아니냐, 중앙 집중적이지 않냐 이런 악재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다만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지갑 중에는 그 고래 투자자들의 금액만 있을 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투자자분들 사토시가 누군지 모릅니다. 실제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120만 개의 지갑을 자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 120만 개의 지갑에서 하나만 다른 거래소, 다른 지갑으로 옮겼어도 아마 사토시가 맞다라고 판결이 났을 건데,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많은 지갑들, 사토시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추측은 사토시가 이미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존에 최초에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많은 물량을 지갑에 넣어놨는데, 자, 사토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개인 키가 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자, 이거는 비트코인의 호들러냐, 아니면 잃어버린 지갑에 대한 개수냐. 실제로 그 상당히 많은 고래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락하고 급등하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돼서 정말 언제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불안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잃어버린 개인 키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상관없고, 나머지 고래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그리고 보유량이 올라갔다, 그리고 개인 지갑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것들은 자체는 호재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래 투자자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고래 투자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움직였어요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우선은 지금 단기적인 악재, 그리고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래들의 이동 움직임 앞으로도 비트마루님께서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일단 고래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 물론 고래들이 판다면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고래들이 사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보이고, 만약에 고래들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밑에서 살려고 기다리는 개인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이제 블룸버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24일 날 크립토인이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24일 날 이제 SEC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온 결과가 아마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이제 애널리스트 분, 이름은 이제 뭐 제임스 세트파트라는 분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의 뭐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0%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게 조금 무너지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ETF가 승인될 경우에 1년 내에 최소 이제 200억 달러, 약 한 23조 원 이상의 자금이, 기관 자금이죠. 우리 개인 자금 아니고 기관 자금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24일 날 당장 앞으로 다가온 24일 날 바네크에서 이제 크립토인에서 신청한 현물 ETF는 조금 허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악재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비트코인 선물 ETF는 되고 왜 현물 ETF는 안 되냐? 선물이 조금 더 리스크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현물을 안 해주고 선물을 안 해주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CME 미국 시카고 이제 선물 거래소죠. CME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아주 전통적인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제 미국 금융당국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감독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런 거래소기 때문에 SEC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을 해준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만약 현물 ETF를 하면은 실제 비트코인을 다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ETF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반면 이제 선물 ETF 같은 경우는 현재 구성 보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채권 같은 걸로 이제 채권을 담아서 이제 이자 마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나머지 이제 10분의 1 정도만 이제 증거금 거래로 이제 10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되게 가능하다. 그리고 CME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 규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는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보면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 지금 현물 ETF를 안 해주는 이유로는 이제 가장 매매 비트코인
세력의 이제 시세 조종,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및 이제 플랫폼 거래소죠. 거래소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 보호를 잘 안 해주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안 해주고 있냐라고 보시면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업비트에서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이 이제 업비트에 5만 원으로 시가를 형성해주고 상장이 되었는데 이미 다른 해외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뭐 다른 해외 거래소에는 이미 다 상장이 된 종목이었고요.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시가는 이제 보통 이제 가격은 이제 12,000원, 하나로 12,000원에서 이제 14,000원, 최고가까지 경신했다고 해도 2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해외 거래소에서 이 가격대에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5만 원에 이제 상장을 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미숙했다. 왜냐하면 이제 업비트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시가를 5만 원에 상장시켜서 시작한 지 한 2분 만에 60%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린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예시가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물 ETF는 조금 승인이 어렵다라는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입장입니다. 이미 근데 시장의 악재긴 한데 이미 조금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악재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 선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시장에 좀 훈풍이 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시장이 얼마나 크게 반응할까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일단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현물 ETF가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 순간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호재 뉴스도 있습니다. 호재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비트마루님 네, 먼저 오늘 해주실까요? 호재를 가지고 왔는데 자,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네. 그 부자 국가라고 하면 생각나는 곳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만수르가 네. 생각이 나고 네. 두바이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예, 방송 전에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부자 국가 하면 우선 두바이 국가가 생각이 나죠. 근데 네. 이 두바이에서 비트코인 허브, 크립토 허브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만큼 좋은 이슈가 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인도,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여기서 화폐에 대한 통제권, 패권을 뺏긴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국가를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비트코인보다는 법정 화폐를 조금 더 내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호들이 이전에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가격 상승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면서 비트코인 전면 금지, 채굴 금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OTC 시장에서 거래했던 중국인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조금씩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두바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크립토 허브를 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너무나 좋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이낸스 거래소와 MOU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MOU 체결을 진행을 했냐? 자, 이 두바이는 크립토 허브, 즉 무엇이냐? 자,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처음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두바이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할 때 1차 법인 설립 허가를 무조건적으로 잘 해주자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두바이에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슈퍼카도 길에서 돌아다니고 슈퍼카 타고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은 그냥 버리고 가고 뭐 이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조금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급등장세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사실 크립토 허브의 1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스죠. 스위스 축구 지역에서 이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크립토 허브를 만들면서 정말 그 안에서 비트코인의 결제,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안을 지금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너무나 잘 돼 있다고 하고요. 호텔도 암호화폐로 되고 식당도 암호화폐로 되고 정말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처럼 제2의 축구 지역이 이제 두바이로 간다. 돈 많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여기 그 와이오밍 주라고 있습니다. 그 주에서는 지금 이미 비트코인을 통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내가 세금을 낼 때 비트코인으로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법정 화폐로 인정은 안 됐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오늘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각 국가들의 암호화폐의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 자,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호화폐 금지 국가입니다. 암호화폐를 상당히 싫어하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런데 어제 정말 뜬금없이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러시아 국민들은 암호화폐를 가질 의무가 있고 투자할 권리가 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안에서의 거래는 아직까지는 금지를 하지만 러시아 밖에서 해외 거래소의 거래는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이가 없는 좀 아이러니한 방침이죠. 국가에서 안에서 하는 건 안 되는데 밖에서 하는 건 된다. 이런 건 뭐냐면 이제는 암호화폐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려는 거 아닌가. 해외에서 수익 실현해서 결국은 러시아로 가지고 오면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독점하기 전에 그 시장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이용해서 먼저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씩 침투하면서 그 안에서 러시아의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법안을 좀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러시아조차 암호화폐를 이제 호재로 작용된다, 호재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좋은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오미크론과 경제 약세입니다. 자, 경제가 약세가 됩니다.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아져요. 이번에도 오미크론에 대한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한번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제가 안 좋으면 다 같이 공포 심리로 인해서 투자 시장은 내려가지만 결과적으로 해지 수단으로 지금 발휘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먼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터키에서 리라와 터키의 법정화폐는 리라입니다. 이 터키의 리라화가 경제 약세 속에서 리라 폭락 사태가 일어납니다. 정말 터키의 리라화가 너무나도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자, 이럴 때 어떤 수단을 사용하냐? 결국에는 터키도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어제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전부터 좀 보여지면 예전에 중국과 홍콩의 엄청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홍콩이 엄청난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막 중국에 있는 중국 은행 막 다 부시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 이 당시에 홍콩과 중국이 싸우면서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최고가를 또 세웠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가 내려가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할 때 비트코인은 그때 끝이다가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해지 수단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투자 심리 개선으로 또 암호화폐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암호화폐 앞으로의 갈 길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지금 이제 막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호재만 보고 재밌게 좀 매수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이 두바이에서 좀 MOU를 맺었고 크립토 허브를 만든다는 소식이 가장 좀 기대를 하게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이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과 그 외 암호화폐들에 좀 더 시장에 훈풍을 불어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호재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오늘의 호재는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가상 부동산 플랫폼 이제 트윈 코리아 그리고 세컨 서울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였죠. 엊그제 이제 트윈 코리아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주 쉽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가상 부동산을 아마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구매하냐라고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그냥 이제 인터넷 그 쪼가리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부동산 여러분들 왜 삽니까? 그냥 이제 내 집 가지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시세 차익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좋은 부동산을 선점을 해서 그걸 통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노려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또 호기심도 있고 이런 이슈로 이래서 다들 이제
신청을 하셨고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먼저 강남, 신사, 압구정, 이 비싼 동네 이쪽 위주로 먼저 많은 분들이 약간 미리 선점을 해놓은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체 플랫폼이 이제 엊그제 이제 나오게 되었지만 해외 시장은 기존의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같이 해외 시장은 이미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이제 7일 동안 약 15,700 이더리움 하나로 약 876억 원어치가 이제 판매가 되었고요. 이걸 나누어 보면 하루 거의 평균 이제 한 100억 원 이상 이제 팔렸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가상 부동산이 하루에 100억 원 이상 이렇게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게임 속 이제 아바타가 이제 거래할 때 쓰는 샌드박스 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가상 부동산을 사고 관련 NFT를 구매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2019년도 말에 가상 부동산이 뭐 $50 수준이었던 게 지금 뭐 3 이더리움이 오늘 가격으로 약 한 1,500만 원 정도 되죠. 1,500만 원에 이렇게 거래되는 이런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신청을 하고 지금 가상 부동산 나오면은 그걸 구매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되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상 자산, 이게 부동산은 지금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이제 초읽기 단계임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수익 모델이 약간 모호하고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부동산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트윈서울, 세컨코리아 잘하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지금 수익 모델이 조금 모호하고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그냥 황금이 어려운 내가 이걸 샀는데 나중에 원화로 바꿔주지 않아요. 나는 분명 코인을 보냈어요. 내 플랫폼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슈, 나의 가상 부동산도 같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약간 법적 이슈도 있습니다. 가상 부동산에 만약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이 가상 부동산 플랫폼을 보고 이거 우리 집인데 너가 왜 여기를 이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소유권, 뭐 임차권, 뭐 전세권 등등 이런 법적인 이슈가 지금 다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지금 가상 부동산 생태계는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인정받기 위한 초읽기 단계임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가치가 조금 산정이 가능하고 투자를 하실 때 NFT, 메타버스 이것만 보고 무지성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약간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찾아서 약간 우선 옥석 가리기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제가 네,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매일에 좀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제목만 보고 좀 낚이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이슈를 짚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렇게 좀 깊게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이슈를 접했을 때 투자 포인트로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도 같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흑과백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코인콕 특징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